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갑질 의혹의 당사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임명을 강행하려 했지만 이 악화되는 여론을 끝내 버티지 못한 겁니다. 강 후보자 성찰하며 살겠다면서도 보좌진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속 인사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이 새 정부도 우리 국민의 높은 눈높이를 체감했길 바라면서 최지원 기자 보도로 문을 엽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장관으로 내정된 지 정확히 한 달 만입니다. 강 후보자는 오늘 오후 SNS에 국민께 사죄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믿고 기회를 준 이 대통령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집 화장실 변기 수리를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았습니다. 각종 먹다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를 가면서 먹으려고. 강 후보자는 공개적으로 밝히기 1시간 전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전했고 이를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임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면서 엄정한 검증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론과 함께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검증 절차의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좀 더 갖추겠습니다. 여론의 부담을 감수하고 임명 강행 의지를 밝혔던 대통령실. 끝내 낙마로 정권 초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지원입니다. 갑질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정치사에 20년 넘게 이어져 온 기록을 깼습니다. 현역 불패, 현역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불패 공식이 깨졌습니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사례가 된 겁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9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8명을 현역 국회의원으로 채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더하면 국무위원 20명의 절반에 가까운 9명이 현역 국회의원이라 현역 불패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에서 빠르게 업무에 호흡을 맞춰왔던 분들과 하는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불가피한 선택들도 반영됐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현역 의원 신분을 부각한 듯한 행동을 야당이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강 후보자가 다른 현역 의원 출신들과 달리 국회의원 배지를 옷의 단체 청문회에 출석한 겁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다른 청문회에 온 현역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고 했다는 것을.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면서 강 후보자는 품고 가려 했던 정부 여당. 진보 진영에서조차 임명 강행 방침을 비판하고 나서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첫 현역 낙마란 불명예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대통령의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 결정엔 이 여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었죠. 그런 여당도 싸늘해지는 여론을 버티질 못했습니다. 뒤늦게 강 후보자가 좀 더 일찍 결단했으면 하는 만시지탄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그 마음들을 다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마음들이 그 결단의 배경일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론 악화에 따른 위기감으로 종일 대책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오전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선 취임 후 첫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전환, 강 후보자에 대한 높은 부적합 조사 등을 두고 우려가 터져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지도부 의원은 부적합 응답률이 60%를 넘긴 여론조사가 결정타였다고 말했고
또 다른 지도부 의원은 오전 회의에서 강 후보자를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며 이대로 가다간 대통령의 부담이 되니 강 후보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우려 목소리에 잘 되도록 하겠다고 했고, 당대표 선거 중인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공개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국민의 눈높이를 잘 고려해서 본인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뒤늦게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금만 빨리 결심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대통령실에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을 건의했던 여당. 동료 감싸기를 앞세우다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자, 아는 기자 정치부 홍지연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홍 기자, 강선우 후보자 오늘 갑자기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네, 만고의 진리죠. 여론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정권 초 높은 지지율을 믿고 밀어붙여 보려고 했지만 급격히 악화되는 여론에 결국 두 손을 다 든 겁니다. 사실 여론은 그 전부터 좀 부정적일 거라고는 감지를 했을 텐데 왜 바뀌었을까요? 네, 지난 주말 임명 강행을 결정할 때만 해도 버틸 수 있을 정도라고 봤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악재가 계속 터졌습니다. 전직 여가부 장관이 강 후보자의 예산 갑질 의혹을 제기했죠. 결정적인 건 강 후보자를 엄호하겠다며 민주당 원내 수석이 한 이 발언. 보좌진 갑질은 일반 직장 갑질과 다르다 이거였습니다. 여론 문매가 쏟아졌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건 아니지 않냐 반발하면서 결국 내부 분열까지 벌어진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여론이 상당히 또 안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군요. 네, 진보 진영까지 돌아선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오늘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진보 3당이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총출동했습니다. 강 후보자 자진 사퇴하라고요. 참여연대와 노동계, 여성단체들은 이미 등을 돌렸던 상황이었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강 후보자 부족함 여론이 과반을 훌쩍 넘었고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더 막을 순 없겠다. 자진 사퇴 형식으로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자, 최종 결정은 강선우 후보자 직접 했겠지만 누가 이걸 결정했을까요? 네, 여당과 대통령실 취재를 종합해 보면요, 당이 결자 해지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대통령이 고민할 당시에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은 여론 눈높이에 따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는데요. 하지만 김병기 원내대표 강하게 임명 강행해야 한다는 뜻 전했다고 합니다. 낙마하면 강 후보자 타격이 너무 크고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면서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 내가 총대 매겠다, 내가 해결하겠다며 결자 해지에 나섰다고 합니다. 김 원내대표가 강 후보자와 소통하며 자진 사퇴를 직간접적으로 설득했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당 지도부가 민심과 괴리된 생각을 가졌던 거고 정무적 판단을 못했던 거라고요. 근데 이 와중에 대통령 마음이 박찬대 당대표 후보에게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일단 시간이 좀 묘합니다. 강 후보자 자진 사퇴설이 확 퍼지기 시작한 건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강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달라며 올린 글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7분 뒤 실제로 강 후보자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동안 정청래 후보는 강선우 화이팅이라며 엄호에 나섰지만 박 후보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오며 온도차를 보여왔거든요. 박 후보가 민심을 읽고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한 큰 그림 아니겠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 대통령의 마음, 이심이 박찬대에게 실렸다는 걸 보여준 거다. 박 캠프 쪽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어쨌건요. 결과적으로 자진 사퇴로 끝이 났습니다. 좀 결산을 해봐야죠. 누구 책임입니까? 네,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그 누구도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겠죠. 지도부가 임명 강행을 요구했던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동료 감싸기였습니다. 이번에 낙마하면 추가 낙마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악용 우려 때문인데요. 사실 이번에 당이 돌아선 그 속 얘기도 한번 들어보면 더 놔두면 의원 전체로 불똥이 튀지 않냐 이런 우려도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임명 강행도 결자 해지도
의원 마인드가 깔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뭘 잘못했다고 봐야 돼요? 네, 부실 검증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듯합니다. 검증의 주요 항목이 평판 조회입니다.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은 보좌진들에게만 물어봐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의원 불패를 믿고 부실 검증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갑질은 이진숙 낙마보다 더 큰 건이었는데 대통령실도 여당도 심각한 게 못 느낀 거며 민심과 괴리된 것이라는 여권 관계자의 말도 남다르게 다가오는 이유겠죠. 방금 전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고 아프셨을 보좌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보좌진 인권과 처우 개선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일로 변화가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한인 기자 홍지은 기자였습니다. 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두고도 내부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원색 비난한 글이 잇따라 소환되면서 친문 진영과 대통령실 사이에 긴장감도 감돕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한 글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과거 유튜브에서 한국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 중 하나로 문 전 대통령을 꼽으며 마이너스 70점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아주 멍청한 기준을 갖다 들이대고 사람을 골랐더니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 명단을 쭉 봐.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야. 다 뭐야. 한 친문계 의원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서 인사혁신처장이 극우 태극기 부대나 할 소리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친문계 의원도 민주정부에 대해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이 뭘 맞는 게 부적절하다며 조만간 모여서 얘기를 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규 의원도 전 정부 인사에 대해 일방적인 매도를 한 사람이라면 검증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처장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사교체는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친명 일각에선 친문 인사들이 요즘 비판에 앞장선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정영애 여성가족부 전 장관이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제기하고 이진숙 후보자 비판에도 앞장섰다는 겁니다. 툭 하고 질문만 나와도 술술술술 후보자님의 이 교육적 철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실망스럽다 말.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친문계와 친명계의 거리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대통령실 내부 인사도 잡음이 있습니다. 약 한 달 새에 4번이나 낙마 내지 교체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상원 기자입니다. 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한 달 만에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 실장의 수평 보직 이동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정기관 정보를 취합하는 국정상황실장의 중요도를 감안하면 애초 맞지 않는 인선이었다는 뒷말이 나옵니다. 한 달 새 벌써 4번째 대통령실 인사 교체입니다.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으로 오광수 전 민정수석 낙마, 임금 체불 의혹으로 내정됐던 박송호 전 노동비서관 교체, 비상계엄 옹호 논란으로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낙마가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저서가 있으면은 그 취지는 대충 보거든요. 이건 상당히 의아합니다. 검증 안 한 것 같고요. 네. 이전 정부와 달리 1급 비서관 인선을 공개 발표하지 않고 이른바 성남라인인 김현지, 김용채 비서관 등이 주도하는 비밀주의 시스템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처음으로 내부 인선에 대해 송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강준욱 비서관의 자진 사퇴 과정은 국민께 기대감을 잘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좀 약간의 송구스러운 마음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특검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김건희 여사가 특검 소환을 앞두고 건강이 좋지 않으니 하루에 한 가지 혐의씩 조사를 나눠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예정대로 출석하라고 일축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그제 특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을 통보한 김건희 여사.
다음 달 6일 피의자 조사를 앞둔 김 여사 측이 특검팀에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자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하루에 한 가지 혐의씩만 쪼개서 조사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김 여사는 명태균 씨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 법사 관련 청탁 의혹,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관련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특검은 조사와 관련한 김 여사 측과의 별도 협의는 불필요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특검은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조사 방식 등 협의를 위해 김 여사 측 변호인이 특검에 직접 방문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지만 특검은 거절했습니다. 결국 김 여사 측은 서면 의견서를 우편으로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서면 조사나 비공개 조사 요구는 담기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7일에는 20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틀 뒤인 오는 29일에는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은 대기업들이 김 여사 측근의 벤처 회사에 거액을 투자한 사건도 수사 중인데요. 태국으로 도주한 측근 대신 배우자인 아내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투자금 중 이 여성의 회사로 흘러간 46억 원의 행방을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집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 건물로 들어서는 여성. 현재 태국에 체류하며 특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근 김모 씨의 배우자입니다. 지금 어디 있나요? 차명법인 통해서 46억 챙긴 거 맞는지. 특검은 다수의 대기업이 김 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고려해 자본 잠식 상태였던 김 씨 관련 회사에 수십억 원씩을 투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한 정 씨도 이 투자금의 흐름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HS 효성 등은 지난 2023년 김 씨의 회사에 18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중 46억 원이 A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데 쓰였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아내 정 씨가 이 A 회사의 감사였던 사실이 알려졌고 정 씨는 지금은 이 회사의 대표 이사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배우자 정 씨 명의로 차명 회사를 만들어 투자금 46억 원을 빼돌린 건 아닌지 수사 중입니다. 특검팀은 정 씨를 통해 김 씨가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는 의사를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여권이 무효가 됐고 적색 수배가 내려져 인터폴 등이 태국 내 소재지를 찾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한편 내란 특검은 군의 무인기 침투 작전이 북풍을 유도할 목적이었다는 의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10월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는 전단 살포용으로 개조돼 시험 비행에서 여러 차례 추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특검은 추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북한 도발을 위해 침투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 최근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은 내란 특검 조사에서 우리 군이 보낸 걸 인정했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군 관계자들 조사 과정에서 전단 살포용으로 개조된 무인기가 시험 비행에서도 여러 번 떨어졌다는 사실을 파악한 걸로 전해집니다. 기존 부품을 떼고 대신 부착한 전단 살포통 때문에 비행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특검은 추락 위험을 사전에 보고받고도 전단 살포용 무인기를 띄운 게 북한의 도발을 이끌어낼 목적이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 측은 작전 실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이적 행위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반 이적 혐의와 관련돼서 저희가 다투는 거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은 드론작전 사령부가 비상계엄 해제 후엔 무인기에 설치하는 전단 살포용 통을 없앤 정황을 포착하고 김 사령관에게 이유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이렇게 특검 수사가 한창인데 민주당이 특판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판, 특별 판사를 뜻합니다.
내란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재판부를 국회 추천으로 새로 꾸리겠다는 발상인데요. 특판의 전례를 찾아보니 77년 전 광복 후 친일 청산 이후 없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에 이어 특별판사, 즉 특판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압수수색을 하거나 뭘 하거나 영장 청구를 하거나 이것들이 번번이 법원에 의해서 그 진실이 안 밝혀진다고 하면 특검이 아니라 특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법원이 최근 특검이 청구한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자 사법부 압박에 나선 겁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이러니 일반 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앞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 특별법에 따르면 특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선출합니다. 특별재판부는 1948년 친일 청산을 위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따라 설치된 적이 있습니다. 신설되면 77년 만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3건 장악을 공개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자, 국민의힘, 국민이 원하는 혁신안 두고 밤새 토론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혁신안 논의한다더니 40분 만에 의총이 끝났습니다.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면서요. 언제 다시 얘기하자는 기약도 없어서 윤희숙 혁신안은 흐지부지 사라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혁신안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단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절연 여부만이라도 오늘 정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혁신안을 논의할 만큼 한가한 시국이 아니니 나중에 다루자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이제 수혜 복구라든지 그리고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장관 인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채널A 취재 결과 한 중진 의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혁신위 문제로 갑론을박하다 보면 당이 봉숭아학당에서 모래알 조직으로 비춰질까 두렵다며 조금 더 시간을 갖자고 말했고, 또 다른 중진도 당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지도부가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여력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반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듣는 입장에서 지금 수기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을 붙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위원은 시기적으로 당력을 더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추가 의원총회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또 혁신안을 논의할지 기약이 없는 겁니다. 오늘 오전 의원총회 땐 윤 위원장의 불참을 두고 연락했다는 지도부와 받은 적 없다는 윤 위원장 간 진실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재선 장동혁, 초선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도부에서는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은 출마하지 말라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새 인물의 등판에 당내 분위기는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기자회견장에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 106명의 의원 여러분, 제가 맨 앞에 서서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른바 극우 프레임은 민주당이 만든 보수 괴멸 프레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의 그런 프레임에 우리 당 의원이 스스로 나서서 45명의 의원들에게 당을 떠나라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당을 떠나서 민주당에 가서 정치하시면 됩니다. 내일은 주진우 의원이 당대표 출마 회견을 합니다. 일성은 젊고 강한 보수. 주 의원은 채널A에 통합과 개혁 양극단보다는 중간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현실 정치를 고려한 새 혁신안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초재선 의원들의 등판을 당 지도부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는 나오지 말라는 공개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나오면은 대통령 선거에 연장선밖에 안 돼요. 패배하면은 장수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두 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뭐 그 나물에 그 밥이다. 하지만 새 인물 강박증이 그동안 리더십 실종의 원인이었다며 가장 강력한 리더가 나와야 한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자신의 생일을 챙겨준 아들을 향해 총을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 며느리와 손주를 상대로도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는 유족 측의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홍재 기자 보도 보시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직접 만든 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숨진 아들 유족 측은 남성이 범행 당일 며느리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남편을 구조하려 나왔을 때 남성이 총기를 재정비하며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며느리가 방문을 잠그자 수차례 열려고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했다고도 했습니다. 생일 파티에 참석했던 아들 가족의 지인을 향해서도 총을 발사했지만 불발됐다며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제총에서 총 3발이 발사됐고 2발은 아들에 나머지 1발은 문에 맞았다고 했는데 추가 격발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피해자한테 다시 한번 쏘려고 했는지는 그 부분은 아직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른 가족 살해 시도가 있었다면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유족 측은 이혼으로 인한 가정 불화가 동기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족은 숨진 아들이 부모의 이혼을 8년 전 뒤늦게 알고도 내색하지 않는 등 다른 갈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2차 피해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법원은 구속 전 신문을 포기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은 경찰 프로파일러 출신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보니까 유가족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남성이 아들뿐 아니라 이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들만 살해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노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들을 노려갖고 공격을 했는데 그 살인에 대한 감정의 여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범죄 심리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 가지가 겹쳐 있다고 하면 피해자들은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유족 측이 주장하는 게 당시 생일 파티 현장에 이 아들 부부의 지인도 있었는데 이 지인을 향해서도 방아쇠를 당겼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다행히 천만다행으로 불발이 됐는데 그렇다면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살해하려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이런 의심도 들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살해 의도가 주된 의도와 그것을 받쳐주는 감정적 여운이 나눠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게 다 살해하겠어라고 할 때 감정을 동시에 폭발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공격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방해되는 어떤 존재를 또 공격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게 주된 살해 의도인지는 또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근데 거기에 있던 사람은 자신을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심리적 격차는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을 같이 보면서 경찰은 어떤 총기의 사용 방향이라든가 그때 사용된 어떤 결과물들을 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또 유가족 측이 이야기하는 게 알려진 것과 다르게 이게 이혼 이후 가정 불화가 범행 동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범행 동기 더 오리무중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범죄 심리에서는 그 동기라는 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모티브와 인텐트를 나누는데 말하자면 오래된 동기와 최근의 동기를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적된 형태의 것은 사실은 본인이 느끼기, 그러니까 범인이 느끼기에는 약간 소외가 된 상태였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 때문에 오래된 동기는 가정 불화일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좀 이상한데? 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심적 차원에서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 이 남성은 구속이 됐거든요. 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이 남성이 아마 살해 이후에 과업을 이룬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구속 이후에 이 남성 심리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는 본인이 이 무엇을 목적을 했는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쪽 가족은 실제로 가족 불화가 아니고 그 개인적인 어떤 분노의 폭발이다라고 했으면은 실제로는 이 부분은 어떤 과업의 완수라 이런 것보다는 어떤 자신의 분노를 폭발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쿨링 단계일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단계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굉장히 흥분해 있거나 아니면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프로파일러가 투입돼서 이틀째 조사가 진행 중인데 여전히 이 남성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요. 언제까지 그럴 걸로 보십니까? 보통 프로파일러가 투입된다 해서 한두 시간 안에 얘기를 시킬 수 있는 프로파일러는 없습니다. 보통은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왜냐하면 이 정도의 분노가 축적돼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은 보통의 그 분노의 겹을 풀 때는 라포를 일단 형성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에 말을 하게 하고 그 말 중에 거짓말을 풀어내야 되는 3단계가 필요한데 이틀이나 3일 정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경찰이 원래는 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유족 측이 2차 피해를 우려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됩니까? 뭐 좀 가정과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상의 신상 공개는 아동이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성인과 아동이 다 같이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곤란을 겪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상공개위원회 위원님들도 어디가 더 실익이 있을지, 말하자면 공적 이익이냐 아니면 아동의 그 보호냐 그 부분에서 갈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공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둘이 있고 그 아이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그쪽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상훈 우석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려 61년이 걸렸습니다. 18살 소녀였던 채말자 씨는 할머니가 됐습니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던 최 씨. 이 정당 방위가 아닌 상해 혐의로 가해자보다 더 중한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재심에서 검찰은 무죄를 구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법정에서 나온 채말자 씨가 주먹을 번쩍 들며 환호합니다. 61년 만에 열린 재심.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최 씨에게 고통과 아픔을 줬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왔고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1964년 5월 당시 18살이던 최 씨는 자신은 성폭행하려는 노모 씨의 혀를 깨물며 저항했습니다. 노 씨의 혀는 1.5cm 정도 잘렸습니다. 성폭행에 저항했던 건데 되레 중상해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해자가 혀가 잘린 사실에만 관심을 갖는 기사들이 쏟아졌고 법원은 최 씨의 정신감정까지 의뢰했습니다. 정당 방위라는 주장은 무시됐고 반면 가해자는 강간미수 혐의조차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을 미루긴 했지만 피해자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겁니다. 재심으로 오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신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1, 2심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3년 넘는 심리 끝에 파기환송하면서 극적으로 성사됐습니다. 법원에서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채말자님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를 전해주기를 희망합니다. 최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0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님들 가슴이 철렁합니다. 생후 19개월 아이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학대를 받는 듯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최다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물티슈로 2살배기 아이의 손을 닦다가 입을 세게 때립니다. 아이 머리가 젖혀질 정도로 세게 밀치는가 하면 손으로 머리를 눌러 풀썩 앉히기도 합니다. 부모가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라고 하자 아이도 손으로 입을 때리는 신용을 합니다. 어떻게 때렸어? 아이 부모는 나흘치 CCTV를 돌려본 결과 매일 한 번꼴로 학대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냥 이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그 어린이집에서 보낸 거잖아요. 저는 진짜 믿고 보냈고 원장님을 믿고 보냈는데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너무... 부모는 과거 이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논란 때문에 해고된 교사가 나보다 심한 교사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자녀의 학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학대 의혹이 제기된 보육교사는 훈육 과정에서 아이에게 세게 힘을 준 적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험 일을 가서 뭐 방해한다거나 위에서 그걸 제지하는 그 행동에서 좀 제가 너무 강하게 힘을 준 것 같고. 어린이집 측은 피해 아동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눈 뒤에야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6일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지난해 만삭의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고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검찰이 낙태 시술을 해준 의사와 병원장뿐 아니라 산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탄생이 임박한 태아는 분명한 고귀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임신 9개월 차인 만삭 여성이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합니다. 여성은 낙태 시술을 받으려고 했지만 병원에서 거절당하자 결국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심장 뛰는 거 봐요. 봐요. 심장도 뛰잖아. 이 정도는 나아야 된다. 여성이 찍은 영상이 논란이 되자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이 오늘 영상 속 산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그리고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낙태처벌 규정은 효력을 잃었지만 검찰은 36주차 태아를 신생아로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한 겁니다. 수사 결과 구속된 의사들이 임신 24주차 이상 고주차 산모 수십 명에게도 낙태 시술을 해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브로커들의 산모들을 소개받아 527명에게 불법 낙태 시술을 해주고 14억 원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브로커들도 소개비 명목으로 3억 원 넘게 챙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24주가 넘는 낙태를 허용하면 안 된다며 국회에 법을 만들라고 촉구했지만 관련 법안은 6년 넘게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물난리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에 큰 위안을 주는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대형 산불로 큰 고통을 겪었던 경북 지역 주민들이 도와주러 온 겁니다. 힘들 때 도움받았던 만큼 이젠 우리가 도울 차례라면서요. 배우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전히 흙더미에 갇혀있는 마을. 망연자실한 주민들은 길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내 허리만 보는데 허리. 엄도 안 하는 게라 지금. 그런데 주민들 앞에 중장비가 속속 도착합니다. 지난 봄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과 청송, 영양군 주민들이 끌고 온 겁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불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그냥 있을 수 없어가지고. 이 굴착기는 경북 영양에서 3시간에 달려 이곳 산청에 왔습니다. 35도를 오가는 폭염 속 땀을 연신 흘려가면서도 작업을 멈추지 않습니다. 굴착기로 토사와 가재 도구를 걷어내고 삽으로 폐기물을 퍼나릅니다. 장비가 못하는 데는 사람이 삽으로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싹 긁어낼게요. 마침내 집을 뒤덮었던 흙더미가 사라지자 집주인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오늘 감동을 많이 먹었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니까 차마 참 말은 못하겠고 그런데. 산불로 터전을 잃은 뒤 아직도 임시주택에 머물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산청 주민들이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전국 각지에서 자신들을 도와준 만큼 이젠 되갚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은 불이지만 여기는 물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다라는 걸 함께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하루 전국에서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산청을 찾아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500여 곳의 응급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대미무역에서 우리와 경쟁국인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관세율을 10%포인트 깎아주는 대가로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쌀과 자동차 시장 개방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760조 원에 달하는 투자 보따리도 함께 챙겼는데요.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차 협상 끝에 이뤄진 미일 관세 합의의 핵심은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자동차와 쌀 시장 개방과 대규모 투자를 받고 일본의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춘 겁니다. 対米貿易黒字を抱える国の中でこれまでで最も低い数字となるものでありま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합의 조건으로 일본의 쌀과 자동차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일본은 연간 77만 톤에 해당하는 쌀 무관세 수입분에서 현재 45%인 미국산의 비율을 더 높여 수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가의 반발을 의식한 일본 정부는 미국 측이 700%라고 주장한 일본의 쌀 수입 관세율은 낮추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農業を犠牲にするような協議は一切行っておらず 일본은 또 안전성이 검증된 미국 차에 대해 추가 시험을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해 수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2.5%였다가 27.5%까지 오른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추는 데에 그쳤습니다. 돈보따리도 안겼습니다. 미국에 5,500억 달러, 우리 돈 759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고 트럼프의 관심사인 알래스카 LNG 사업에도 합작 투자합니다. But I just signed the largest trade deal in history. I think maybe the largest deal in history with Japan. 워싱턴 포스트는 애초에 높은 관세율을 예고했다. 조금 낮춰주고 이득을 얻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이 일본에도 적용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50%에 달하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와 방위비 문제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죠. 일부 지자체가 선불카드의 색깔을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제작해 논란입니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는데 이런 게 받는 사람 입장은 아랑곳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죠. 광민경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거주자가 받는 소비 쿠폰 선불카드입니다. 금액별로 카드 색깔이 다른데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연두색, 기초생활수급자는 남색으로 구분했습니다. 카드 아래쪽에는 지급 금액도 써놨습니다. 부산과 경남, 강원 등에서도 금액을 표기한 선불카드가 지급돼 논란입니다. 카드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40만 원에 수도권 외 지역 주민에게 주는 3만 원이 더해진 43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아, 이분 기초생활수급자시구나. 그런 거를 각인시키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부산시는 나눠줄 때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금액을 표시했다며 받는 분들 상황까지 고려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도 색깔을 뺀 선불카드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디자인과 색상을 통일한 신규 카드를 제작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선불카드 지급 금액을 안 보이게 하라는 협조 요청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색상 차등은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이 소비 쿠폰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까요? 전통시장 상인들은 벌써부터 활기가 느껴진다는데 강보인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전통시장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한다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가게 곳곳에도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상인들은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된 월요일부터 매출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한 40% 정도는, 한 4분 정도는 이걸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지원금으로만 100만 원 정도 매출 올랐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기존 고객님 생각하면 한 20% 정도는 는 것 같아요. 소비 쿠폰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민들도 소비 쿠폰을 어디다 쓸지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신하지 못했던 음식이나 아니면 뭐 혹시 옷이나 그런 의식주 관련된 부분에 아마 사용할 것 같습니다. 단골 고객들에게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 미용실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문자를 보낼까 해요. 단골 고객한테 이거 소비 쿠폰 이거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마트와 음식점, 병원이나 약국 등의 소비가 집중됐습니다. 소비 쿠폰 사용이 본격화되면 생필품이나 고정 지출 외에도 여가나 건강, 자기개발 관련 소비로도 하급 효과가 미칠 거라는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단통법이 풀린 뒤 이동통신사들의 고객 쟁탈전 치열합니다. 공짜폰을 넘어 웃돈을 얹어주는가 하면 사은품으로 스마트워치를, 경품으로는 해외여행과 금까지 내걸고 있는데요.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위 성지라고 불리는 휴대전화 판매점입니다. 특정 요금제에 가입하면 스마트폰을 공짜로 줄 뿐 아니라 20만 원을 차비 명목으로 되돌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25, 마이너스 20. 지금까지 총 4번의 통신사 해킹 사고가 있었고 그때마다 고객 유치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와 단통법 폐지까지 맞물리면서 통신사들은 사활을 던 고객 쟁탈전에 나섰습니다. 거액의 보조금 지원은 기본이고 대대적인 사은품까지 내걸었습니다. 정품 충전비랑 토이스 이런 거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넷플릭스도 무료고 티빙 지니도 무료고 이래요. 완전 무제한. 50만 원 상당의 최신 스마트워치를 사은품으로 주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워치도 저희가 무료로 드리긴 하는데 워치 기획값은 없이 저희가 해드리고. 온라인상에선 추첨을 통해 해외여행과 순금 한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까지 등장했습니다. 당장은 통신사들이 공격적인 혜택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비용이 결국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시적으로 좀 보조금이 많이 증가한 걸로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고가 요금제에 좀 이렇게 많이 몰려 있고요. 지원금 정보를 알지 못하는 정보 소외계층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필리핀에선 6호 태풍 위파의 여파로 도로와 마을이 침수되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폭우 속에서 결혼식을 강행한 부부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물이 찬 교회도 100년 가약을 막지 못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어린아이가 빗길을 첨벙거리며 한 남성을 뒤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으로 삐긋하더니 무서운 속도로 불어난 빗물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놀란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앞서가던 남성도 주변 사람들의 비명을 듣고 곧바로 빗물로 뛰어듭니다. 현지 시각 어제 필리핀 케손시티에 있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어린아이 한 명이 급류에 휩쓸린 겁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아이는 무사히 구조된 뒤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호 태풍 위파가 휩쓸고 간 필리핀에선 현재까지 최소 5명이 숨지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로 곳곳도 물바다로 변하는 등 일상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폭우로 침수된 교회에선 예정된 결혼식이 그대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신랑 신부도 물이 고인 예식장을 조심스레 걸어 입장했고 하객들도 빗물 따위 문제 없다는 듯 바지를 걷어올린 채 기쁘게 축하를 건넵니다. It's just a test na lakas lang po ng loob po talaga saka po kasi parang makikita mo na yung love talaga yung nag-prevail kasi kahit anong 이번 태풍은 홍콩, 마카오, 중국 남부 지역을 지나 베트남에 상륙한 뒤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국인 남녀가 패러글라이딩 도중 바다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갑자기 바뀐 바람 탓에 비상 착륙에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40대 한국인 남녀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발리 남쿠타 지역 인근 해변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두 사람은 약 10분간 고도 80m 상공에서 비행을 하다 착륙 도중 바다에 추락했고 안전장비를 제대로 풀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갑자기 바뀐 것이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패러글라이딩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일행들과 여러 나라를 다니며 패러글라이딩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고 당시 지켜보던 일행과 관계자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은 겁니다. 현지 경찰은 발리에서 시신을 화장한 후 한국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을 만났는데 누가 아들과 함께 왔어요? 네, 바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오늘 임명장을 받은 8명의 신임 장관들 대부분 배우자와 나란히 기념 촬영을 했는데요. 눈에 띄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과 함께 왔군요. 네, 정 장관의 큰아들 AI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아들이 함께 왔습니다. 배우자와 같이 온 것만 봐왔는데 자식이 저 자리에 와도 되는군요. 네, 함께 참석할 가족은 장관 스스로 정한다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시어머니와 함께 왔고요. 김현미 장관은 친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정은경 장관이 배우자 대신 아들과 함께한 건 청문회 때 불거진 배우자 관련 논란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궁금한데요. 그런데 왜 장관 임명식에 가족이 함께 옵니까? 네, 이 공직자 가족에 대한 예우이자 또 책무를 함께 나눈다는 상징이라는데요. 공직자도 가족도 오늘의 의미 오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회의장에서 선택적 땡땡 뭘까요? 네, 바로 환호입니다. 오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이 신임 장관들 임명장 받았죠. 오후엔 본회의장 대비전도 치렀는데요. 유독 열렬한 환호를 받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소통하겠습니다. 아니 왜 다른 장관들 인사할 때는 소리 안 지르니 정성호 장관한테만 소리를 지릅니까? 불공정하게 하지 마세요. 진짜 인사말이 짧아서 환호성이 터진 거예요? 아니면 잘 아는 사람이라 터진 거예요? 네, 아무래도 같은 당, 같은 식구라는 이 유대감이 작용한 걸로 보이죠. 그 뒤에 줄줄이 나온 민주당 현역 장관들을 보면요. 감사합니다. 소리치지 마세요. 다음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지 마세요. 반면 국민의힘 의원석, 이 박수조차 나오지 않는 싸늘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 뭐 한 잔인가요? 네, 어제 수해복구 현장에서 꺼낸 이 술 한 잔 한마디가 논란을 불렀습니다. 어제 충남 예산에서 피해 복구를 돕던 김 전 장관, 버려진 담금주를 보고 이런 말을 한 건데요. 술 한 잔 하면 좋겠는데. 술은 멀쩡한데 버리려고. 이 술은 먹어도 되겠구만. 뭐 설마 술을 마시려던 걸까요? 안 그래도 이 김문수 전 장관 측이 물어봤는데요. 술은 원래 입에 대지도 않는다. 그저 버리기 아까워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김 전 장관 실제로 술 말고도 버리기 아까운 게 많아 보였는데요. 장화도 버려요? 예. 좋은 장화도. 자, 다 버린다. 나대 이런 거는 써도 되죠. 예. 나대는 이건 써야 장화도 그냥 써도 될 것 같은데 장화가 많은데 이런 거 써도 안 될 것 같아. 버려요? 버려요. 민주당은 망연자실한 수재미는 안 보이고 담금주만 보였느냐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투철한 절약 정신에서 나온 말이라지만 술 한 잔 이야기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게 더 좋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스포츠A입니다. 외야 깊숙이 날아가는 두산의 타구. 한화 리베라토가 전력 질주하더니 온몸을 던진 다이빙으로 공을 잡아냅니다. 실점의 위기를 넘기는 한화. 와, 정말 멋진 이 플레이가 지금 마운드에 있는 문동주 선수의 마음을 또 팀을 구해내고 있네요. 한화는 노시환과 심우준의 홈런으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1984년 삼성 라이온스 이후 40년 만에 한 시즌 두 번째 10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도 숨막히는 찜통더위였습니다. 전남 곡성과 경기 안성의 낮 기온은 사람 체온보다 뜨거웠는데요. 일부 강원 내륙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특히 남부는 오늘 폭염경보로 격상된 곳이 많습니다. 이번 주 낮 기온은 예상보다 더 오르겠는데요. 토요일에는 서울에 무려 38도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밤사이 서울 26도로 닷새째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체감온도는 29도로 초열대야에 버금갑니다. 그 밖에도 해안과 서쪽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 많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대구 모두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은 뚜렷한 비 예보 없겠고요. 주말에는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